우리 소화기 계통의 점막층의 구조들과 그 점막층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 정확히는 이제 대장까지 가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조금 이해를 하셔도 현대인들이 사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화 불량적인 부분들이 아마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요.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조금 이렇게 층을 구성을 해보면, 그러니까는 여기가 이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소화기인 거예요. 여기가. 그렇죠? 정확히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모든 소화 계통은 요 네 가지 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는 점막층이에요. 점막층. 점막인데 하층, 근육층, 여기는 장막층이라고 있어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소화계통의 벽들이 구성이 되는데, 모든 이제 입부터 항문까지 모든 소화기관은 대부분의 분들이 내부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부예요. 그러니까 외부라는 기준점은 우리 요렇게 지금도 여기에 떠돌아다니는 대기, 그렇죠? 이 친구들이 내 표면과 맞닿아 있는가를 판가름해서 사실 외부와 내부를 나누는데, 저희 피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표피라는 애들이 있어서 우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원균을 막는 기능을 1차적으로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도 입과 항문을 통해서 외부의 공기와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쪽도 사실은 외부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근데 소화기관이다 보니까 이 표피를 통해서 거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이 점막층에서 있는 점액들, 이 친구들이 우리 외부를 통하는 이런 각질층하고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 입부터 항문까지 있는 이 미끌미끌한 점막 애들이 1차적으로 멸균 작용을 수행한다는 거.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마르면 그때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감기 같은 거를 예로 들게 되면은 찬 데서 자면은 감기 걸린다 라는 얘기가 사실 많이 있죠. 근데 그거는 찬 공기가 들어와서 사실 감기가 걸린다기보다는 찬 공기를 우리가 한겨울에 밖에서 숨을 쉴 때 코로 오래 못 쉬죠. 코가 너무 시려워서. 입으로 한두 번씩 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점막들이 싹 마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막들이 이렇게 말라버리니까 바이러스가 그 순간에 그냥 바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1차 멸균 작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들어오게 되니까 저녁 때가 되면 나 왠지 내일 좀 아플 것 같아. 이런 느낌 사실 다 받으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확실히 이제 여기서 쫙 퍼져나가는 거죠. 온몸으로다가 바이러스들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감기가 온다는 원리를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찬 데서 자면은 감기 걸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뜨겁게 하시고요. 그리고 꼭 밤에도 코로 조금 숨을 쉬면 좋을 만큼 우리 점막층은 중요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점막층에서 하는 작용들은 크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일단은 다른 것까지 다 얘기한 다음에 조금 필요한 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점액질을 잘 구성하게 하는 게 점막층이다. 점막층도 그렇고 근육층도 그렇고 장막층도 그렇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로 만들어진 유기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위들한테 영양분을 줘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점막 하층은 여기에는 신경하고 혈관이 다녀요. 굳이 그림을 그리면 막 이런 식으로 굳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이제 에너지들을 공급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점막 하층도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근육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화기관 움직이죠? 예, 그쵸? 그래서 이 근육층에서는 이제 소화기관이 연동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장막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장기가 사실 우리 몸의 각 부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위에 그대로 붙어 있게끔 붙여주는 거예요. 외벽하고. 그래서 우리가 물구나무 쓰거나 그래도 뭐 탈장이라던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기능이 사실 요 장막층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닭이라던가 뭐 개구리 이런 거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장을 잡고 쥐어 뜯어요. 그냥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잘 모르시는구나. 어쨌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각 장기들이 자기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쵸? 그래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흔히 요즘에 이제 위염, 뭐 위궤양, 천공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이
이제 내가 이 네 가지 층 중에서 어디까지가 손상이 됐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그렇게 용어를 붙여요. 그래서 일단 점막층 같은 경우가 일단 말랐겠죠. 손상을 받아야 되니까. 말랐는데 뭐 한 요 정도까지 손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한 여기까지도 뭐 그쵸? 여기 굳이 나누면 똑같은 위험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경미한 위험이고 요거는 이제 병원 가면 제산제 먹으라는 위험이고 그러니까는 뚫린 층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근육층이 이렇게 뚫리게 되면은 막 위가 경련을 해요. 그쵸? 위경련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는 너무 손상이 심하니까 위궤양이라고 조금 표현을 해요. 사실 궤양이라는 표현을 병원마다 그리고 뭐 이거를 너무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두께에 따라서 조금 요 정도여도 위궤양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긴 있고요. 근데 어쨌든 녹화 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나눠드리는 거고 보통 한 요 정도 이상을 뚫려 나가면 궤양이라 그러고요. 여기가 이렇게 뚫렸어. 하이패스야. 천공이라 그래서 급하게 수술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뚫리면 천공인데 일단은 궤양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 아파서 보통 이제 병원 가서 다 처리를 하기는 해요. 근데 잘 모르거나 나는 병원 가기 싫어. 참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가다 천공이 오긴 와요. 근데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잘 케어해 주시면 좋고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 층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점막이라고 제가 방금 전에 표현을 드렸죠. 이 점막을 기능을 도와주는 애들이 비타민 A가 있어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그래서 점막 기능을 도와줘서 얘가 사실은 우리 이런 점막뿐만이 아니고 눈 점막, 안에 있는 세포 점막, 요 코에 있는 요런 점막들, 그러니까는 겉에 표피, 각질층이 없는 모든 것들에 사실 비타민 A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병 나거나 구루병 나거나 막 그랬을 때도 사실 시금치 먹거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거기에 들어있는 얘를 섭취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신경이라던가 혈관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칼슘, 마그네슘이라던가 아니면 오메가 종류를 조금 먹어서 조금 종류를 좋아지는 것도 좋고 일단 얘네들이 사실 손상이 됐다라기보다는 층 자체가 손상이 되면은 일단은 층 자체를 조금 재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일단 콜라겐층을 형성해 주는 게 좋은데 그 친구가 이제 단백질 플러스 비타민 C가 들어왔었을 때 이제 콜라겐을 이렇게 형성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사람들이 시중에서 뭐 콜라겐 먹었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내 몸에 필요한 원료를 넣어주면 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은 콜라겐으로 만들고 그 외적인 부분은 다른 걸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나 콜라겐 먹었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필요한 원료를 잘 넣어주면 되는 개념이고 요게 들어오게 되면 요게 기본적으로 골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단백질 자체도 사실 독소가 조금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케어해 주는 게 비타민 B군. 그렇죠? 그래서 같이 들어갔었을 때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각 필요한 이런 것들이라든가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 같은 종류들 그리고 내가 뭐 조금 더 뭔가를 보충하고 싶다 그러면 그에 맞는 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층 자체는 조금 잘 케어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소화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기본 골자로 해서 네, 이제 소화에 대해서 원리를 얘기를 드릴 거예요. 네, 전문 용어로 저작 운동이라고 하죠. 저작 운동. 저작 운동. 씹는 운동인데 이 친구가 하면서 일단 알갱이가 큰 것들을 소화하기 편하게 죽처럼 잘근잘근 으깨져.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씹는 그 잘근잘근 으깨는 이 충돌로 뇌에다 사실 시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소화 기능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내가 이렇게 씹는 충격을 보냈을 때 뇌에 가서 아 지금 뭐 먹고 있네. 그랬을 때 이제 위를 준비시켜요. 그래서 이제 위에다가 좀 이따가 원래 설명을 드리겠지만 강산을 원래 뿌리잖아요. 그 전에 위에다 코팅을 하는 작업이 사실 그때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작 운동하면서 두 번째로 이제 침을 갖다가 탄수화물을 조금 소화를 시키는 작용을 해요. 침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아밀라제. 예, 그냥 아밀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 친구가 이제 다당류인 탄수화물을 2당류까지 분리를 시켜요. 참고로 단당이 되면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화가 거의 끝난 거예요, 탄수화물이. 근데 사실 이 아밀라제는 나중에 이제 십이지장에서도 조금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막 이빨이 조금 성치가 않아. 뭐 그래도 그냥 어지간하게 넘기면 웬만해서 다 소화가 돼요. 내가 건강하면. 그렇죠? 그래서 물론 잘 씹어주면 씹어줄수록 좋지만 어쩔 수 없어도 일단 건강만 하면 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입은 크게 저장 운동하고 아밀라제 갖다가 이당류만 내면 끝이에요. 식도는 사실은 그릴 것도 없어. 음식물이 통과하는 통로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점막층이 잘 예쁘게 구성되어 있으면은 잘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위로 갈게요. 위로. 그래서 요 두 개는 괄약근이에요. 괄약근. 그래서 우리 소화기관에는 총 4개의 괄약근이 있는데 각각의 부위가 소화시킨 것들을 역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죠. 이 친구들도 사실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기능에 영향을 받죠. 수축과 이완의 역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이런 친구들은 얘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의 작용이 원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뭐 이렇게 좀 오버히트를 하려고 강제적으로 자꾸 자극을 했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요 식도가 이렇게 강산에 의해서 점막이 마르게 되면 손상을 입어버리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괄약근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 씹으면서 이제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뇌에서 이제 위에서 소화 준비해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도 사실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강산의 영향을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강산이라는 것은 여기다 튀기면 그냥 살이 녹을 정도의 강산이니까 원래는 위도 녹아야 돼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잘 버티고 있죠. 그게 소화할 때 여기 이제 이렇게 코팅을 하는 점액질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강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그렇죠? 그래서 한 끼당 pH 1.5에서 2의 강산이 500ml 정도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평균적으로 500 정도가 나와서 하루에 3끼 먹으면 총 한 1.5리터 정도의 강산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밥 먹으면서 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물이 보통 이제 알칼리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산을 중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소화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강산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우리 몸은, 그쵸? 어쨌든 여기도 외부죠. 아까도 표현을 드렸지만. 근데 우리 몸은 외부이기도 외부이지만 주인이 입이 즐겁기 위해서 먹은 음식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나는 나름대로 조리를 잘 했어. 세균 있을까봐, 뭐 기생충 있을까봐. 안 믿어요. 그러니까는 1차적으로 멸균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 내려오면 이 강산을 가지고 1차적으로 멸균을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위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살균, 멸균. 그래서 입으로도 죽이 된 애들이 진짜 여기 오면 그냥 멀건 죽처럼 그냥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백질 덩어리를 소화를 해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결합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원래 단백질이라고 표현하는 애들이 아미노산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미노산. 그 친구가 이제 단백질의 최종 대사 물질인데, 그렇죠? 우리 몸에서 쓰이는 단위가 아미노산인데, 이런 아미노산 애들이 100개 이상이 이렇게 뭉쳐 있을 때 단백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과정을 조금 복잡하게 거쳐야 단백질이 완벽하게 소화가 될 정도로 단백질이 애초에 농도가 굉장히 진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백질을 1차적으로 100개 이상이 뭉쳐있는 애들을 15개에서 20개 정도로 묶인 애들로 분해를 시켜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 펩신이라고 하는데, 이 펩신은 강산일 때 분비돼요. 내가 뭐 물을 많이 먹는다던가 소화기관이 약하다던가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여기서 강산이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백질 소화도 제대로 못해요. 고기 많이 먹었는데 나 되게 부대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원인일 수도 있어요. 이 펩신이라는 애가 강산일 때 분비가 돼서 강산을 만나면 펩시노겐이 돼요. 이 친구가 단백질한테 가서 이 친구를
펩티드로 만들어요. 이 폴리펩티드라는 용어가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덩어리 15개에서 20개짜리 이 이름이 폴리펩티드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이런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여기 괄약근이 찔끔찔끔 열리면서 이제 12지장으로 가는 거예요. 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해준다. 그쵸? 위가 끝났으면 이제 12지장으로 가겠죠. 12지장은 말 그대로 12지를 합친 길이. 그러니까는 요게 하나의 지예요. 그러니까 요게 12개가 합친 길이. 내 손가락에서. 그게 12지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합치면 6개잖아요. 요거 2배만 한 거예요. 저는. 아까 여기 괄약근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12지장이 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소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장 가는데 이 12지장의 기능을 하는 여기에서 사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소화가 돼요. 사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소화라는 개념보다는 물에 녹아서 분해되면 바로 쓰여요. 그래서 걔네들은 원래는 소화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탄단지를 소화를 하는데 이 탄단지 소화할 때 도와주는 애가 있어요. 췌장. 이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이렇게 이장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담즙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간을 그릴게요. 간 그리고 여기 그냥 이게 그림 좀 이상한데 그냥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담즙하고 이자가 우리 12지장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를 도와줘요. 그렇죠? 근데 요 괄약근이 이제 위에서 곤죽이 다 될 만큼 기다리고 있다가 수축해서 소화가 다 됐어 라고 딱 신호가 오면 되게 찔끔찔끔 내용물을 보내요. 왜냐면 이미 소화가 된 모든 물질들의 pH 농도는 강산이에요. 음식물이 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 번에 이렇게 내려오면 강산에서 여기가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되게 찔끔찔끔 보내면서 찬찬히 소화를 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위에서 얘기를 드렸지만은 입에서 제일 처음에 이당류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만 하면 돼요? 포도당만 만들면 돼요. 이제 탄수화물도 우리가 밥도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죠. 밀가루도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죠. 뭐 다양한 종류의 탄수화물들이 있잖아요. 이 이자에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만들기 위한 효소들로다가 뭐 말타제, 수크라제, 락타제 뭐 다양한 것들을 내보내요.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는 사실은 뭐 자세하게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것들이 나오나 보다 해서 이 당을 이렇게 포도당으로 만든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뭐 어렵게까지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와주는 개념이 있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폴리펩티드로 넘어왔겠죠? 네, 그 15개에서 20개짜리 그러면 얘도 사실 많아. 그래서 아까 얘처럼 2당류 정도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또 한 번 필요해요. 그게 디펩티드라 그러거든요. 요게 이제 2개에서 한 3개 정도 묶여있는 애들. 아까 탄수화물로 치면 2당류 같은 애들. 근데 요 과정이 이제 얘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자에서. 그게 이제 트립신이 나와서 디펩티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12지장 자체에서 펩타제가 나와요. 펩타제. 그래서 얘가 이제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원체 애들이 조금 이렇게 진하고 고농축이고 세다 보니까 조금 소화의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이 과정 중에 하나만 이렇게 빠져도 단백질 소화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소화 기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고기라던가 뭐 이런 거 소화 잘 못하잖아요. 가스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그래요. 그리고 지방이 있죠. 지방.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편하게 그리면 이렇게 세발문어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다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도 이대로만 있으면 소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지방 유화라 그래요. 얘네들을 다리를 이렇게 끊어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짤딱막한 애들 넷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 작업을 담즙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그쵸? 그래서 요게 나온 다음에 요런 애들이 나온 거를 얘가 리파제가
얘네들을 소화를 시킨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십이지장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기능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중에 요 담즙에서 나온 이런 애들은 소장에서 다시 재흡수돼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변을 봤는데 그런 게 조금 나왔다 그러면 소장의 기능이 상당히 지금 많이 상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변에서는 초록색깔변이 나오면 안 돼요, 원래. 네, 그쵸? 그래서 십이지장이 이렇게 소화를 시킨 거를 이제 흡수를 해야겠죠?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를 안 드렸는데, 우리 소화기관에서 가장 긴 길이를 갖고 있는 게 소장이에요. 보통 한 명의 소화기관의 길이가 한 6m에서 9m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3m에서 6m 정도의 길이가 다 소장이라는 거. 그리고 그 소장도 우리 수건처럼 굉장히 표면적이 넓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소장은 그 길이의 표면적에 펴보면, 표면적 자체가 물론 얘기하는 것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600배 정도의 길이가 조금 길게 돼 있다.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 소화한 것들을 원활하게 흡수하기 위해서. 원래 소장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가까이서 보면 표면적을 넓히려고 융털로. 근데 얘 겉에도 사실 이렇게 파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얘도 또 파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넓어요. 그래서 표면적을 최대한 넓게 하려고. 그래서 그냥 그림은 이 융털 하나를 그려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저희가 소화를 다 시켰죠. 그러면 이제 영양소들이 이런 식으로 와서 흡수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소장의 융털의 겉에는 혈관이 하나 흐르고 또 하나는 암주권이 흘러요. 그리고 이 소장 자체에는 우리 소화기관에서 유일하게 출입국 사무소처럼 문이 존재해. 들어와야 되니까 영양소들이. 그냥 편의상 그릴게요. 근데 그쵸? 우리나라도 출입국 사무소 가보면 뭐 내국인 출입국 사무소가 있고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가 있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뭐 코로나 특별 방역 사무소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따져보면 이 소장도 각 문이 흡수하는 영양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소화된 걸 소화하는 게 아니고, 나는 탄수화물, 나는 지방, 나는 뭐 단백질, 나는 뭐 비타민, 무기질, 이런 식으로 다 다르고, 혈관에는 보통 수용성, 소화된 애들 중에서 수용성인 애들이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가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 몸을 필요하게 또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건데, 그리고 보통 지용성인 애들이 암주관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애들이 몰리면 안 되니까. 물론 100%가 다 뭐 혈관 가고 암주관 간다는 게 아니고 유도리 있게. 그렇죠? 그래서 혈관을 타고는 간으로 가고, 얘를 타고는 심장으로 간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출입국 사무소잖아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내부와 외부가 소통하는 공간. 당연히 아미가 있겠죠. 세큐리티 가드. 그렇죠? 보안 요원들. 그게 이제 유익균. 이해되세요? 이제 유산균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 문 앞에. 그래서 사실 우리 몸에서 제일 얘를 세균이라고 표현했나? 세균이 많은 데가 장이라고 그러잖아. 100조개.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개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시큐리티 가드가 딱 지키고 서 있어.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테러리스트라던가 무장단체라던가 들어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겠죠? 그게 유해균. 이 비율이 3대 3으로 돼 있어요. 근데 왜 3대 3이야? 4가 하나 있거든. 중간균. 근데 우리 몸의 유익균과 유해균이 비율이 몇 대 몇일 때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7대 3. 이 중간균 같은 애들은 밥쥐 같은 애들이어가지고 얘가 좀 유리해 보이면 일로 가. 얘가 좀 유리해 보이면 일로 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7대 3은 얘가 일로 가는 거겠죠. 7대 3이 이상적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들과 이 친구들이 장 내에서 어떻게 증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유익균과 유해균을 먹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는데,
일단 유해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먹는 모든 거를 다 먹는다고 보면 돼요. 뭐 초콜릿을 먹으면 초콜릿에서 나온 찌꺼기도 먹고, 과자를 먹으면 과자 찌꺼기도 먹고, 뭐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라던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편하거나 막 먹어도 얘는 먹이를 먹어요. 근데 이 유익균은 말 그대로 보안 요원이잖아요. 보안 요원이다 보니까 교육도 철저하게 받아야 되고, 너는 이걸 먹어서는 안 돼. 교육도 철저히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식이섬유들로만 얘가 먹어요. 조금 고급진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사실 그런 거를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장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몸의 전체 세포 수보다 많은 세균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의 80%가 바로 이곳에서 판가름이 난다. 그래서 요거를 잘 케어해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식이섬유라는 애들이 꼭 필요하다. 7가지 영양소에 그래서 식물 영양소 N 식이섬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위에서 소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장까지 가서 그냥 변으로 배출되지만 이런 기능을 한다. 너무 중요하죠. 면역의 80%를 담당하니까. 소장과 대장이 어디가 안 좋은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설사와 변비. 그렇죠? 근데 소장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설사가 생겨요. 대장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변비가 생겨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소장에선 영양물들을 흡수를 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흡수할 만하지 못하면 일괄적으로 다 배출. 그게 설사예요. 그렇죠? 근데 대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화 흡수를 다 했어. 찌꺼기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분이 부족하다던가 그러면 수분을 끊임없이 그냥 끌어당기겠죠. 그리고 남은 찌꺼기들 변비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장에서는 설사가 나오는 게 딱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위에서 이제 소화가 된 애들이 단단까지 소화가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소화 덜 될 때, 소화 덜 될 때. 두 번째는 여기에 상처가 났을 때. 내 문과 상관없이 상처가 나게 되면 여기로 뭐라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상처 났을 때. 이게 대표적으로 장염 같은 것들. 그렇죠? 세 번째가 뭐예요? 흡수하면 안 되는 거 먹었을 때. 독.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렵죠? 술. 뭐 약 같은 것도 뭐 과하다 복용하면은 조금 이렇게 걔도 독이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독이라고 쓸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나는 지금 소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은 내 몸 자체를 조금 정화시켜야겠다. 다 배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대장 같은 경우에는 수분 흡수. 그리고 여기 층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익균의 기능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층이기도 해요.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염된 노폐물들이라던가 오염된 뭐 기체, 그러니까 방귀 같은 것들이 여기에 가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세균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부족한 수분들을 이렇게 흡수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몸에 꼭 맞는 삼투압에 맞춰서 수분량이 흡수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결과적으로 조절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변이 나오기 전 단계인데, 수분이 부족하거나 변의를 무시했을 때 변비가 생겨요. 변의라는 거는 내가 변이 많이 마려운데 항상 무시를 했어. 너 지금 참아야 돼. 나 놀 때 아니야. 여성분들 많은데 대표적으로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 나 집에 한번 갔었어. 이런 분들이 하루 종일 참죠. 그거 반복되면 이제 이거 없어요. 애초에 변 마렵다고 얘기도 안 해. 내 뇌가. 이거는 살리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분들은 뭐 화이버비치나 식이섬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의지를 살려야 돼서 칼슘이라던가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먹는데 되게 오래 먹어야 돼요. 많이. 살려야 되니까 죽은 그 신경을. 근데 그냥 변양이 부족했을 때, 양이 부족해서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3일이고 4일이고 뭔가를 먹긴 먹는데 변이 안 나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스턴트라던가 그런 거 먹는 분들, 변양 자체가 충족될 게 없다 보니까 변이 안 나와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변양을 늘려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식이섬유 제제를 많이 섭취해 주면은 양 자체가 늘죠. 그리고 유익균에게도 좋은 먹이가 되고 노폐물이라던가 중금속 배출에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식이섬유가 7번째 영양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일단 소화기의 가장 기본이고, 여기서 소화 흡수된 애들이 간으로 가서 우리 몸에 진짜 필요한 기능들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가 원래는 소화기예요. 다음 주에 간 건강으로다가 일단 소화기를 완벽하게 정복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